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7, 48차 시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라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무겁죠? 마음이 무거운 단원입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를 먼저 풀어볼 텐데요.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추진한 대한제국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자,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대한제국의 개혁.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 개혁이죠. 광무년간에 시행된 개혁, 대한제국의 개혁입니다. 자,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1899년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직속 군 통수기관으로 땡땡부가 설치가 됐어요. 자, 글자 원 힌트 줬죠? 원수부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원수. 황제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오늘은 러일 전쟁부터 1910년 일본이 우리 한국의 국권을 침탈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배워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뭐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련이 큰 전쟁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진행이 됐던 전쟁이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한판 붙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볼 텐데요.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1894년에서 95년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한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청이 패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힘을 쓰고 있는 나라가 딱 두 개가 남은 거예요. 바로 북방의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청나라는 나가 떨어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이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두 나라 간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관파천. 을미사변을 통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나가자. 이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었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임금이 몸을 피신했다. 자, 그래서 아관파천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다시 한반도에서 힘이 강해졌죠. 자, 그러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영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일동맹을 체결하는데 뒤에 한 번 더 체결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제1차 영일동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과 일본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나라 다 섬나라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두 나라가 굉장히 끈끈해요. 영국과 일본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익을 보전해주고 친하게 지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러시아도 이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러시아를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용안포라고 하는 한반도의 용안포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해가지고요. 일본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 용안포는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 압록강 쪽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1904년에 러시아 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전쟁을 할 때 기습을 많이 해요. 러시아랑 전쟁할 때도요, 선전포고 안 하고 기습했고요, 미국하고 전쟁할 때도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어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과 달라요. 우리 사람끼리 싸울 때는 왜 갑자기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빡 쳐야지 상대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탁 때려야 돼요. 근데 국가 간의 전쟁은요, 선전포고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개시합니다. 라고 포고를 하고 나서 전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시쳇말로 좀 얍삽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자 러시아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화가 단단히 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발트 함대라고 해가지고 이 발트해라는 건 유럽 쪽에 있는 바다예요. 그 유럽 쪽 바다, 러시아가 워낙 이렇게 나라가 크잖아요. 아시아에도 걸쳐 있고 유럽에도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쪽 바다에서 싸우는 그 러시아의 함대를 러시아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돌아가지고 쭉 인도 돌아서 아시아로 와가지고 일본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을 완전 괴멸시키려고 이 발탐대를 러시아가
끌고 이렇게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발트 함대가 일본한테 패배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고요.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포츠머스, 여기 독일에 있는 곳인데 이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일본과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1905년이에요. 러시아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과서 123쪽에 있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쪽 한번 볼게요. 자, 123쪽에는요, 사진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러일 전쟁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우리 동해바다, 이런 곳들이 다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의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운반하는데 조선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렇게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 쪽에 이렇게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는 이런 일에도 동원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한성을 점령하고 한국을 러일 전쟁의 교두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 인천항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말 타고 있는 일본군들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도 러시아와 일본이 강대국의 전쟁 사이에서 전쟁터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죠? 동해바다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 발트함대가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동해에서 일본한테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처음에 선제 공격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시작이 여기에요. 이 리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러시아 애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일본이 갑자기 기습 공격하고 다렌이라는 것도 기습 공격했어요. 그래서 리순, 다렌 여기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러일 전쟁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한일 의정서와 일본의 내정 간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904년 2월 아까 지도에 살짝 눈썹 있는 사람 이거 봤을 거예요. 일본이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 시작한 게 1904년 2월이었어요. 자, 그때 바로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한일 의정서는 뭐냐면요. 러일 전쟁 일어나기 바로 직전, 위순달행 공격하기 직전에 대한제국 정부가 전시국의 중립을 선언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한제국, 고종황제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을 거라는 걸 알고 야,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돼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외국 군대들의 싸움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전시국의 중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전쟁 시에 대한제국은 중립이요라고 해외의 다른 나라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린 어느 편도 아니니까 건들지 마세요. 러시아 편 아니고 일본 편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중립선언은요, 사실 힘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 만약에 친구들이 패를 갈라서 싸워요? A 패거리랑 B 패거리랑 패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펴고 공부하면서 야, 니들끼리 싸워라. 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나는 그냥 공부할란다. 나 싸움 안 할게. 나 건들지 마. 그러면 이 친구가 이게 싸움을 잘하는 친구면 A랑 B가 그래. 괜히 제가 상대편으로 가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알겠어. 넌 안 건들게. 이렇게 되죠. 근데 애가 이제 힘도 약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 하나 툭 밀면 쓰러질 것 같은 애가 나 건들지 마 이러면 친구들이 더 건들죠. 뭔데 네가 뭔데 왜 나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만 녹색 글씨니까 안 써도 돼요. 일본이 국외 중립 선언을 당연히 개무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그냥 개무시하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한성을 점령하고 우리 한국인들을 막 전쟁에 동원해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강제로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하는데요. 러일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즉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형광펜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조약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의 핵심적인
완전 임팩트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들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칠해놓고 나중에 암기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구분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는 포인트가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일 전쟁의 구실로 일본이 우리 영토를 전쟁에 필요하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한국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전쟁했죠? 자, 이게 한일 의정서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또 체결되는데요. 이 조약을 한번 잘 보세요. 1904년 8월이에요.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자, 전쟁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고 했죠? 일본이 이겼어요. 자, 이때쯤 되면 벌써 일본이 유리해요. 전쟁에서 이미 유리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이 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사실상 강제로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의 한일협약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1차라고 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이 재정 고문 메가타라는 사람을 보내고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 오타부터 고칩시다. 여기 오타가 있어요. 스티븐슨 아니에요. 스티븐스예요. 스티븐스. 선생님, 아마 이걸 거예요. 스티븐스. SON 뭐 순 이렇게 끝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타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스티븐스. 자, 고문 정치 요거 먼저 봅시다. 여러분, 고문이라는 건요.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조언해 주는 사람, 좋은 말로 하면 조언해 주는 사람이 고문이고요. 나쁜 말 하면 간섭하는 사람이 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저희 회사에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륜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문으로 월급 주고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본인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 문제, 재정 문제를 간섭하는 고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는요, 미국인이 와요. 미국인이 오는데 이 사람은 친일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친일파예요. 그래서 스티븐스, 이 사람이 외교 고문으로 옵니다. 자,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본격화된 거죠. 자, 그래서 메가타는 재정 고문,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 둘 다 일본이 보낸 거다. 이러한 정치 행태를 고문 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교과서 124페이지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보면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요즘에는 한자를 잘 안 쓰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막 TV에서도 연예인들이 이게 뭐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걸 나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자, 그런데 뭐 우리 이거를 다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요.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초빙하는 거에 대한 그 협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들이 쭉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서 이거 뭐 미줄 필요 없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외부 대신설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윤치호가 누구냐면 독립협회 기억나죠? 서재필의 독립협회. 그때 서재필과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의 한 외교부의 장관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윤치호라고 하는 또 우리가 배웠던 앞으로 또 배울 수도 있죠. 예, 그 인물이 여기 이름이 나오고요.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전에 배운 뭐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 사람이 거의 없죠. 모르는 사람이 을사늑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일본의라고 말을 넣었어요. 자,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여러 강대국들, 열강의 승인이 이어졌다. 즉, 여러 강대국들이 일본 니네가 한국 지배해도 좋아라고 오케이 해준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자, 어떤 나라들이 오케이 해줬냐? 잘 기억해 두세요. 미국, 영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차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 대한제국 지배를 용인해 준 거예요. 그래, 니네가 지배해. 자, 약간 실망스럽죠.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음, 이미지 좋잖아요. 그리고 왠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싸웠던 나라고 뭔가 우리 편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나라도 그 당시 일본 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요. 이름부터가 아주 구려요.
왜 구리냐? 밀약이잖아요. 비밀 약속이에요.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떳하지 못해서 비밀 약속을 했겠어요. 자, 미국과 일본이 각각, 일본의 그 뭐라고 하죠? 일본의 그 수상, 가스라라고 하는 수상과 테프트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국방장관 정도 됐는데, 이 둘이서 몰래 비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게. 필리핀 우리 거 찜. 그래? 그럼 우리 일본은 한국을 먹을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필리핀, 한국 터치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이 미략대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했죠. 스페인과 싸워서 필리핀을 뺏어가지고 지배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간섭을 안 했죠. 한참 동안. 자, 제2차 영일동맹. 이건 뭐냐? 영국과 일본은 원래 사이 좋았죠? 제1차 영일동맹이 있었잖아요, 위에. 자, 근데 또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이 일본 니네 한반도 니네가 먹어. 대신 일본 너네 아무리 니네가 힘이 세져도 인도는 건들지 마라. 인도는 우리 거다. 영국 거다. 그 명심해라. 이렇게 서로 또 짬짬이를 한 거예요. 열받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츠머스 조약은 성격이 좀 다른데,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가 우리 위에서 배웠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냥 깨긴 한 거예요. 그래, 어, 우리도 한반도 탐나지만, 그래, 일본 니네가 가져! 하고 그냥 러시아가 놔준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가스라 테프트 미략과 제2차 영일 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지도, 보호, 감리할 권리를 보장해줬다. 즉, 한국 지배를 승인, 허락해줬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죠? 우리를 지네가 뭔데 지도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보호해주고. 우리를 뭐 감시하고 지네가 뭐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 따져? 이상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영국, 러시아, 한반도와 관련 있는 강대국들이 차례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주자 이제 일본은 거리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자, 빈칸 채우시고요. 늑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공부했을 때는 을사늑약이 아니라 을사조약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을사늑약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게 뭐냐? 을사조약이냐? 왜 늑약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학교까지 보내가지고 고등교육, 아니 그 고등학교 교육 배웠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조약이라고 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조약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엉터리예요, 이건. 그래서 늑이라는 것은 이렇게 짐승, 특히 소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채우는 그 장치 같은 거거든요. 고삐를 이렇게 채울 때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막 구속하고 막 그 어떤 억지를 부리는 거 그런 걸 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은요 조약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억지 약속이야. 이거는 완전 사기야. 그래서 우리가 조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어찌 감히 조약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음, 최소 한국 사람이면 을사조약 이제 하지 말고요.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합의를 봐서 우리가 교과서에도 늑약이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을사조약이라고 누가 하면 부모님 얘기하면 엄마 아빠 이런 연유로 늑약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거 억지조약이에요. 진짜 조약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거 사기예요. 라고 하면서 늑약이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왜 이게 억지 조약이냐? 왜 이건 조약도 아니냐? 엉터리냐? 일본군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고종과 여러 대신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외교권을 박탈하고요,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요. 자, 참고로 이때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낯이 익을 거예요.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처단되는 그 인물입니다. 바로 일본의 한국 침략의 원흉이다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가 처단을 하죠. 자, 이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을사늑약 체결이 되는데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사라져요. 자,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외교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이라면 외교권을 박탈한 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입이에요. 입을 꼬매버린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침략하려고 하고, 막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막 겁박해요.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래도 입이 꼬매져 있으니까, 와!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국가가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위험해. 그런데 세계에 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외교권을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자,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외교권 뺏긴 거. 자, 그다음 또 하나. 통간부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요. 통간부는 뭐냐면요. 교과서 124페이지 쪽날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통간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외교 업무 등 내정에 간섭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바로 통간부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이 통간부의 건물은요.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건물로도 사용이 됩니다.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자, 이 통감부는요. 저기 서울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 그 서울 N타워 있는데 거기 가면 뭐 그 뭐죠? 케이블카 타고 뭐 돈가스 유명하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 지금도 터가 남아 있어요. 여기 있다가 나중에 1910년에 조선총독부 건물로 사용되다가 조선총독부가 1926년에 정말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져요. 엘리베이터까지 막 설치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학습지 다시 돌아올게요. 음, 늘사늑약에 대해 선생님이 포인트를 딱 두 개를 정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지만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연결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을사늑약하면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추가 자료 몇 개 더 보고 넘어갈게요. 124쪽하고 126쪽인데요. 자, 먼저 124쪽 을사늑약의 부당성. 자, 여러분, 을사늑약의 원본이 있고요. 을사늑약을 풍자하는 신문의 만평이 있습니다. 자, 만평 먼저 볼게요. 음, 이 그림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글로 외적이라고 써 있죠. 음, 그리고 가운데 화가 많이 난 사람. 황대라고 되어 있죠. 황제. 고종 황제겠네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냐면, 오적등. 여러분, 을사오적 들어봤죠? 을사늑약에 체결한 그 을사오적들, 친일파들,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 그 대신들이 여기 5명 있고요. 이들이 외병, 일본 군인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어쨌든 체결하고 있죠, 여기.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열받은 거예요. 감히 이놈들이 하면서. 일본한테도 열받았지만 이 자기 신하들, 이 신하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 이것도 열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평에 사실 재미난 그 디테일이 숨어져 있는데 사실 뭐 우리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일협약도라고 써 있어요. 한일협약을 하는 그림. 근데 이 협자가요. 힘을 합칠 그 협자가 아니에요. 위협하다 할 때 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언어 유인 거예요. 한자 하나를 싹 뜻을 바꿔가지고 이게 한일 협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약속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해서 맺은 거짓 약속이다라는 걸 이 신문이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실제 을사늑약의 원본인데요. 왜 을사늑약이 조약도 아니다. 조약도 아니다. 이거 사기다.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단 조약의 명칭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노트에다 뭐 쓰고 할 때도 위에다가 제목 쓰잖아요. 이게 뭐다라고 쓰잖아요. 제목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요. 이 박재순, 을사 오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그 도장 이런 거 찍혀 있는데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종황제. 고종황제의 사인이 없어요. 도장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조약의 명칭 칸이 비어 있고요. 고종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박재순이라는 놈이 외무대신 외교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장으로 조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고종이 이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위임이 있어야 돼. 위임장이. 근데 그게 없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라도 황제가 이거를 그래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비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고종 끝까지 이거 비준 안 해줬어요. 비준은 어떤 행위가 벌어진 다음에 인정해 주는 건데 그거 안 했어요. 버텼단 말이에요. 고종황제도. 자, 고종황제 비준 없이 체결된 을사늑약은 무효입니다. 고종황제가 동의한 적 없고 나중에 동의도 안 해줬어요. 자,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무효예요. 우리가 억지가 아니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군사적 위협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체결된 이거는 조약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조약이 아니라 늑약, 억지, 엉터리, 사람을 묶어놓고 위협해서 맺은 그런 조약 같지도 않은 조약이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늑약이냐?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한 합의가 됐으니까 바꿔 나가야 돼요. 을사조약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요? 늑약이라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자, 교과서 126쪽 잠깐 갈게요. 자, 126쪽을 먼저 보는 이유는요. 126쪽에 조약들의 조항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을사늑약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쌤이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일본 중개 거치지 않고 국제적 조약 약속 맺지 않을 것. 자, 이거 뭐 박탈당한 거예요? 외교권 박탈당한 거죠? 자, 3조 볼게요. 통감,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 경성, 서울의 주재, 직접 한국 황제, 고종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자, 통감부 설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통감은 감히 건방지게 한국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막 무겁죠? 을사늑약. 이제 더 뭐랄까요? 더 무겁고 좀 우울한 내용들이 나와요. 고종의 강제 퇴위인데요. 자, 고종은요.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 고종은 미국의 특사를 파견했어요. 고종은 그래도 미국이 왕이 없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민주주의 발전한 나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거부당해요. 미국이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겠어요? 음, 일본이랑 벌써 짬짬이 했잖아요. 도와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합니다. 교과서 125쪽 봐야 돼요. 자, 125쪽에 고종의 위임장과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특사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뭘 했냐면요.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자 고종은 평화잖아요.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평화를 논의한대요. 이거다. 가서 우리가 지금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겁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세계의 정의에 호소를 하려고 한 거예요. 평화에 호소를 하려고 우리의 상황은. 그래서 이준과 이상설 이 두 특사를 보냈고 이 둘이 이제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위종이라고 하는 아주 언어의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러시아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는 그런 청년을 또 붙여서 보낸 거예요. 자, 이들은 고종의 명령을 이렇게 고종의 위임장을 가지고 고종을 대신해서 여기에 가려고 한 거예요. 참여를 하려고. 자, 여기 보면 대황제라고 써 있고 이게 고종의 사인이에요. 고종의 서명이 이래요. 자, 요게 아까 을사늑약이 없었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을사늑약은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들이 만국평화회의에 갔는데 문제는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요. 일본 편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엄청나게 또 방위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이 이준이라는 분, 이 이준이라는 분은 네덜란드 현지에서 화병이 나요. 그래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세요. 나중에 이상설이라는 분은 또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되고요. 자, 아무튼 되게 안타깝고 정말 나라 힘이 약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좀 씁쓸한 내용이에요. 미국은 거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 그리고 강대국들은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뭐라는 교재네. 막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일본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고종이 위임장 써주고서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안 되겠네. 고종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고종을 날려버려요, 일본이. 그리고 아들 순종이 즉위를 합니다. 1907년, 이해가 정민년이었어요, 정민년. 자, 이 정민년에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정미 7조약은요, 별명이고요. 원래 진짜 이 조약의 이름은 한일 신협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가끔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한일협약 1차 나왔는데 2차 어디 나와요? 2차 왜 없어요? 여러분, 을사늑약도 별명이에요. 을사늑약의 공식 명칭은요,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한일협약의 제2차 버전이 을사늑약이에요. 그리고 또 한일협약, 다 한일협약이잖아요. 또 한일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3차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한일신, 뉴 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운데에 한일신협약. 그리고 그거는 그 애가 정민연이고 조항이 7개다 보니까 정미 7조약이라는 별명으로 더 널리 불리게 된 거죠. 그 조약 이름 외우기 어렵죠?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이건 따지고 보면 3차 한일협약쯤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정미 7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일본이 우리의 내정, 국내 정치 권한을 장악하는 내용입니다. 자, 통감에 밑줄 치시고 여기 적어주세요. 정미 7조약을 통해서 통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통감이 얼마나 힘이 강화되냐면요, 한국의 법을 만들 수 있고요, 고등 관리, 높은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해임시킬 수 있는 거죠. 직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임명도 하고 자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관 정치라는 게 실시돼요. 여러분, 차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부 장관 아래에 있는 2인자가 차관이에요. 근데 이 차관을 정말 황당하게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여기에 장관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차관이 일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 잘 돌아가겠죠? 자, 일본인이 교육부 차관이면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겠죠? 못 배우겠죠? 자, 그러니까 일본의 입맛대로 완전히 내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속 조약을 하나 체결하면서 군대, 대한제국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군대도 일본이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해산된 군인의 일부는요, 나중에 일본에 저항하다가 의병이 돼가지고 의병투쟁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26페이지 자료가 있어요. 요거를 보고 와야 돼요. 126페이지 자료,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1907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을 미수쳤는데요.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 통감의 동의,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 임명한다. 자, 이 내용 공통점 뭡니까? 통감의 힘이 어떻게 돼요? 세지고 있죠. 통감권 강화를 보여주는 조항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부속각서가 있어요. 나중에 그 덧붙인 조약이에요. 덧붙인 조항인데 군비를 정리한대요. 군비라는 건 뭐냐면요, 군사, 군대와 그 무장한 그런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군대와 무기, 전쟁을 수행한 여러 그 장비들을 정리해라 이거예요. 군대를 해산시킨 거죠. 자,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일본인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약간 일종의 부속 각서 같은 게 있는데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해라.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자,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군대도 해산시키고, 뭐, 황제도 막 쫓아내고 마음대로 바꾸고, 할 거 다 했죠. 외교권도 뺏었고. 자, 남아있는 거 이겁니다. 사법권, 감옥관리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법부와 군부를 폐지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법무부와 국방부를 폐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진짜 나라를 뺏었어요.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 순간 대한제국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요?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이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 잡아서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하고 감옥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법무부,
그리고 그들을 진압해야 되니까 군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들 다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즉 이제 조선은요. 아까 조선이 입을 이제 사용을 못 한다고 했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래 있던 그 팔다리 있잖아요. 팔다리. 그 팔다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그 말도 못하고 몸뚱아리랑 머리만 남아서 간신히 숨만 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자, 과정. 일진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진은 뭐냐면 친일단체예요. 한국 사람들인데 일본한테 충성하는 아주 나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 일진회를 일본이 사주해가지고요. 일진회로부터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 친일파 놈들이 한국인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제발 좀 합쳐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우리 좀 합쳐주세요. 우리 명예로운 일본 그 제국의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일진이라는 거는 일본에게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에게 나아간다 정말 안 좋은 뜻이죠? 일본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임이 일진인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죠? 학생들이 좀 이렇게 불량한 학생들이 옛날에 우리 일진이야 이랬잖아요. 물론 그 학생들이 이런 의미로 일진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 학생들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일진이다, 첫 번째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만들어도 참 친일단체 일진회를 연상시키는 그 일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 말을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말을 만들어도 참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 공부를 안 한 학생일 거예요. 역사 공부를 안 한 학생이니까 그런 일진이라는 발음이 똑같은 말을 쓰면서 자기들이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런 친일파들의 또 분동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러시아, 영국, 프랑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대국들은 이제 일본한테 완전히 한반도 넘기는 거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한국 병합을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병합 조약을 우리한테 강제 체결하는데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자, 125페이지, 126페이지 자료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제한국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면서 침략성을 숨길 수 있는 용어를 고민했대요. 자,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거리는 병탄이라고 합니다. 병탄은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합친다라는 걸 병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이거 사용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너무 말이 거칠어. 우리가 나쁜 놈 같잖아, 일본이.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자. 자, 그다음 합방이란 말이 있어요. 합방은요. 대등한 관계에서 합칠 때 합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일본 우리가 훨씬 센데 합방? 이건 별로야. 병탄? 이건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병탄보다는 침략적 의미가 약한 병합이라는 말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 병합이란 말은 원래 외교에서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합치고 할 때 쓰던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사실상 병탄,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병합이란 말도 일본이 되게 이게 잔머리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국사에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넘어가기에는 또 아쉬워서 그냥 같이 볼게요. 약간 세계사적인 지식인데, 여러분, 당시 여러 강대국들은 아시아 식민지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이 사람은 사회주의를 제창한 사람이죠. 사회주의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하는 파괴의 사명과 재생의 사명을 달성해야 된다. 낡은 아시아 사회를 파괴하는 건 서구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아시아에 마련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를 이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테프트 아까 가스라 테프트 미략의 그 테프트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본은 오래된 이 왕국, 이거 우리나라의 한국을 개혁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놨대요. 이토 히로부미랑 일본이 한국에서 후진적 민중,
후진적인 사람들을 정의롭고 문명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대요. 강한 나라가 개입하여 그 국민을 도와 더 나은 통치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국가의 의무고 세계의 진보에 도움이 된대요. 자, 어때요? 정말 이 당시에 이 한반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밑줄 안 치셔도 돼요. 마르크스 테프트는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양인들의. 그리고 일본처럼 서양은 아니지만 강한 나라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정의와 문명을 높이는 것이고 여러 강대국들이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는 거 바람직하고요. 이게 서양인들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태도였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요. 126쪽 한국병합조약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한국병합조약 1910년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무섭네요. 완전히 그리고 영원이래요. 일본국 황제는 수락한다, 승낙한다. 또 진짜 웃기는 짓이에요. 이 한국병합조약을 강제로 지들이 체결하면서 마치 한국 황제 폐하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넘겨서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걸 일본군 황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뜻이 그러하니 수락하겠습니다. 승낙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띈 거예요. 진짜 웃기고 있는 거죠. 자, 한국병합조서를 보시면요. 역시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순종 황제의 서명이 없어요. 국제법상 무효예요. 이것도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 공부해도 되게 화가 나고 막 열이 나는 부분이고 가르칠 때도 좀 화가 나고 좀 열이 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날도 더운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자, 대한제국 결과 대한제국은요 이제 조선이라는 일본 제국의 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이때부터 대한제국을 조선 불러요. 이제 조선도 아닌데. 자, 그리고 조선 총독. 자, 이제 통감이 아닙니다. 통감이 총독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총독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데 여러분 식민지에서 원래 그 여러 서양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를 총독이라고 불렀어요. 일본도 그런 걸 따라 한 거죠. 자, 그리고 고종은 이태왕이라고 부르고 손종은 태왕이라고 부르는데요.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깎아내린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지위가 떨어집니다. 125페이지 자료, 123페이지 자료 볼 텐데요. 123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우리 다 봤잖아요. 근데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일한병합 기념엽서. 여기 보시면요. 조선총독부에서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일본 그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합쳤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념하는 엽서를 만든 건데요. 이게 순종 황제의 그림이고요. 여기 일본 천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 그리고 여기 일본 그 천황가를 상징하는 새인데 여기 보면 뭐 지들은 완전히 뭐 거의 유럽의 군주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아주 당당하게 음, 그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실제 그 당시 그 일본 일왕의 그 얼굴을 보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 왜소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화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아이고 125쪽 자료 안 본 게 하나 있어서 봐야죠. 다 봤네요. 125페이지. 예, 다 봤습니다. 예.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료학습.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뭔가 우리나라가 필요한 걸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권리를 획득한 그러한 조약이죠. 한일 의정서라고 했죠. 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일의정서 이 내용 기억해 주세요. 이거 밑줄 친 거.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못해. 자, 을사늑약이네요. 을사늑약의 두 가지 키워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를 박탈당했습니까? 외교권. 그리고 무엇이 설치됩니까? 통감부.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 구두로 입으로 설명했죠? 자, 넘기겠습니다. 교과서 126쪽만 볼게요. 126쪽에 보면 이거 자료 다 맞잖아요. 이 자료 꼼꼼히 챙기시고요. 요거 연표입니다. 연표 시험 공부할 때 잘 보세요. 순서대로 다 돼 있어요. 제1차 연일동맹,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가스라 테프트 비략, 제2차 연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을사득약, 해외 특사 파견, 정미수 조약, 군대 예산. 이건 안 배운 거죠. 사법권을 박탈했는데 그 사법권을 박탈한 거를 이제 기후각서라고 하는 두 나라의 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박탈해요. 자, 그다음 경찰권 박탈, 한국병합조. 요거 순서대로 꼭 기억하세요. 문제 내기 참 좋겠죠. 어렵게 문제 내기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영상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1분 드릴게요. 시작!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영국 가스라테프트 밀약? 아니죠.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틀렸네요. 일본 포츠머스 조약 통해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우월지위 인정받았다. 이건 맞네요. 제1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파견. 이것도 맞네요. 여기 스티븐스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스티븐스.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설명. 러일 전쟁 중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맞아요. 전쟁 끝나기 전에 전쟁에서 유리하니까 체결한 거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는 건 이건 을사늑약이죠. 이것도 아니고. 이 조약 체결에 반발한 헤이그 특사는 을사늑약에 반발한 거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거는 한일 의정서라고 그랬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가에서만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이래요. 이러는 순서대로. 자, 한번 쓱 볼까요? 일단은 제국 사법권을 컨트롤했다. 통감부 설치가 을사니까 1905년이니까 여기서 1번이네요. 그리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고 이게 2번이네요.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고종 헤이그 특사 파견하죠. 강퇴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권 사법 아니죠. 정리칠조약 체결해가지고 군대 해산하죠. 여기 3번. 그 다음에 사법권 박탈하죠. 그리고 조선총독부 국권 강탈하죠. 이게 되겠네요. 순서가 가, 마, 나, 다, 라. 가마나다라. 가마나다라. 자, 이거 물론 어려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연표 있죠? 연표를 잘 공부하셔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4번. 밑줄 친 특사. 읽어보니까, 뭐 이 사람 이름을 3명을 쓰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씨 3명. 이준, 이상설, 이위종. 모르겠으면, 여기 교과서. 여기 나와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거 사람 이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